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후원 해주시고 계시는 귀동냥님, 눈남님, 매월 15일에 만원 정기후원 해주시는 우누나 이칠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후원 해주시고 계시는 막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녹음일이 15일인데 정확하게 우누나 이칠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데이터올릭 후원하고 감사합니다. 싶으신가요? 팟광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그리고 트위터 계정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문의를 의뢰하시려면 dataolic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에는 제가 글자도 좀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황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댓글 소개를 좀 할 수 있으면 계속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또 댓글이 없어 갖고 아직 소개를 못 하고 있어요. 김 팀장님은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얼마 전에 출간했던 제 책이 2쇄가 나왔어요. 네, 책 이름은 Do It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고요. 네, 제가 6 월에 책을 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타이밍을 어떻게 못 맞춰 가지고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용은 안 좀 더.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하게 해 줘. 홍보하지 하지 마세요. 안 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네. 그래서 아닙니다. 6 월에 출간을 했고 제가 아마 방송에서 쪼금씩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곧 나온다고. 근데 구체적인 맞아요. 얘기는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 뭐 인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핸들링하는 거, 그다음에 뭐 통계 분석 모형 활용하고 머신러닝 모델 만들고 또 지도 시각화도 하고 이런 응용하는 방법들을 다루는 고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네 2 쇄를 출간하게 되어서 어 안 그래도 원래는 인제 처음에 초판 내면 우리 데이터올릭 멤버분들하고 함께 청취자분들한테 선물해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다가 어떻게 제가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초판 때는 음. 선물을 해 드리지 못했고 '아 그럼 2쇄 때 좀 해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 페이스북 데이터올릭 페이지에 제가 이벤트 게시글을 올려 두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지, 네 무슨 분석을 하고 싶은지 요렇게 어 댓글 남겨 주시면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 표지 잠깐 보여 드리려고 준비해 놓고 안 보여 드렸네요. 네. 책 요렇게 생겼어요. 네. Do It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고요. 요 방송 우리 방송 업로드되고 나서 2주 동안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방송 안내글에 제가 우리 데이터립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게시글 URL을 올려 놓겠습니다. 거기에 접속하셔서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2 쇄까지 나왔군요, 벌써. 네. 이번에 2 쇄가 나왔어요. 음. R 데이터 분석이랑 차별점이 혹시 있나요? 파이썬으로 한다는 거죠. 네. 대부분은 비슷해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는 뭐 어떤 툴을 쓰든지 간에 비슷하기 때문에 네 데이터 불러와서 어떻게 생겼는지 탐색하고 그다음에 뭐 결측치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치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약하고 그래프 만들고 이런 인제 전반적인 절차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툴만 아래에서 파이썬으로 바뀐 거죠. 음. 가장 큰 특징은 파이썬을 쓴다.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던 그런 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뭐지? 제가 아는 다른 분도 R로 쓴 책이 있는데 그거에 파이썬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파이썬 그분도 파이썬 책이 곧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역시 파이썬이 대세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이벤트였어요. 네. 뭐 새삼스럽긴 하죠. 이제 "파이썬이 대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 워낙 오.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예전에 그렇군요. R 책 처음 냈을 때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반응이나. 네. 아 뭐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네네. 문의가 많죠. 문의가 많고 그다음에 1 세에서 2 좋겠다. 세까지 넘어가는 시기가 좀 짧고, 그래서 제가 R 책을 낸 게 5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네네. 데이터 분석에 사람들이 관심을 막 많이 인제 갖고 이제 쪼금씩 유행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음음음. 좀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음. '대세는 대세구나.' 하는 걸 좀 체감하고 있죠. 엑셀이나 다른 GUI 도구에 비해서 어떤 게 장점이에요, 파이썬을 쓰면? 일단 파이썬을 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 뭐야. 책 좀 팔아 봐. 일부러 팔아 똑같은 보라고 질문 던졌구만. 아니 나 진심인데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파이썬으로 분석하면 인제 느낌이 다르죠. 아 느낌이 달라. 파이썬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왜 아. 그러냐면 구이 방식의 툴은, 그러니까 이제 구이 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는 그런 도구들을 얘기하는 건데, 분석을 네네. 하는 과정이 남진 않잖아요. 최종 결과물만 남고. 그래서 아무래도 결과물을 좀 그렇죠. 신뢰하기가 어렵죠. 어떤 절차로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파이썬이나 R과 같은 코드 베이스의 툴을 활용하면 분석 과정이 전부 다 코드로 남으니까 인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 코드를 공유하면서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음음. 분석한 내용을 내가 참고해서 내 작업물에다가 응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용이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 말고 다른 근황 있어요? 책 말고 다른 근황? 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근황은 없어요. 네. 박 박사 뭐 근황 아니 있습니까? 어 저요? 저는 최근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곧 공개하겠지만 이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서 아 회사에도 얘기를 하고 예 지금 가야 될 회사 날짜도 확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곧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옮겼다."라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박 박사가 얘기해 주겠지만 되게 재밌는 일 하는 곳으로 간다고 저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박 그래요? 박사의 또 새로운 경험들을 듣는 재미가 또 새롭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데이터 홀릭 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앞에 계속 분석이니 뭐니 이런 맥락이 있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분석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제품을 다루거나 하지도 않았었어요. 제 대부분의 커리어는 다시 챗봇에 있어서. 그래서 좀 회귀하는 것 마냥 제가 '아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좀 제대로 해 봐야겠다.' 하는 것 마냥 어떻게 기회가 됐고 어 관련된 걸 하고서도 여기 방송에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관련된 주제들 공유하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뭐지?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메시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게 된 것도 사실 고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뭐 선 공부한 느낌으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찾아보면서도 사실 근데 '아 이거 너무 과한데?' 아니면 '정말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 실제로 업무로서 도입해 보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해 보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느낌이 있겠죠? 깨닫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 박사 이직하게 된 계기가 우리 방송이랑 관련이 좀 있지 않나요? 그 얘기 할 수 있나요 지금? 아. 저한테 그 회사에서 제안 주신 그 회사의 CTO이신 분이 저한테 제안 주셨는데 그분이 게이트홀릭을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트위터 청취자분이 활동을 하고 불러서 있는데 갔다. 박 박사가 갔다 글로. 아 그쵸.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원래 저를 아시던 분이 어 "해 보지 않을래?"라는 형태로 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력서를 쓰기도 하지만 그때는 어쨌든 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되게
스테레오타입인 형태의 개발자거나 어떤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많이 느꼈던 포인트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저를 이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실제 하는 활동들을 이제 보시고서 저를 '이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실 때는 아마 이미 긍정 평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제가 이직할 때 쪼금 더 수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딩 음. 테스트 이런 거 하면 저는 이제 막 망하는 거죠. 음. 아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사실 그런 걸로 드러나긴 좀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코딩 테스트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인제 알고 있는 분들이 박 박사의 진면목을 보고 찾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게 봐 주시면 제가 되게 감사한 일인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정도로 소위 나대는 사람들 컨퍼런스 발표하고 뭐 아니면 블로그에 막 최신 기술들 막 관심 있게 쓰고 이러신 분들이 보통 회사에서 욕먹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 왜요? 스스로도 이번에 가면서 걱정이에요. 오. 왜냐하면 회사에 쓸데없는 거 이제 한다. 그 자기가 이직하기 좋게 자기 커리어 쌓는 행동만 하고 회사에 기여하는 건 아닌 아. 것처럼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기술 도입이라는 게 결국엔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음. 저만 공부했고 저만 도입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공부를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똥 싸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음. 똥 치우는 거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예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방송이나 뭐 컨퍼런스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같은 의견들을 공유를 해 주시는데 제 얘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찝찝하고 내가 아직 다 똥 못 싼 것 같고 이런 기분이긴 합니다. 음. 아니 근데 저는 그 좀 되게 구시대적인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는 모두에게 좋은 건데 개인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전에 김 음. 팀장이 "바꾸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맞나요? 쪼금 더 맥락을 얘기해 주겠어요? 페이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고치고 바꾼다고 그게 항상 좋아지는 방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다. 뭐 그냥 그대로 둬도 아. 될 거를 뭐 그런 그건 쪼끔 맥락의 글을 다른 쓴 것 맥락의 같아요. 얘기였는데 아 그거는 그래요? 예 그거는 그 얘기였어요. 그 강의 제 강의 경험과 관련된 건데 평점이 음. 뭐 5점 만점에 뭐 4.9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이 상태를 잘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제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를 더 개선해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바꾸자는 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음.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네. 지금도 그거랑 비슷해요. 회사 그래요? 내의 어떤 기술의 상태가 지금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깐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미 능숙해져서 합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외부 어. 활동이나 컨퍼런스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 신기술 도입하는 아. 레퍼런스만 쌓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 도망간다는 것도 인상으로 사실 비춰줄 수 있다. 예예예. 도망간다는 것도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 잘 일하고 있는데 괜히 일을 더 만든 거죠, 배워야 될 게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 기술을 써 봤다 갔다가 더 좋은 데 가거나 연봉을 올려서 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 맥락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싸부작 싸부작 딴 거 하는 거 보니까 저놈이 지금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엉덩이 안 붙여 놓고 '딴 데 예예예. 가려나 보다.' 이렇게. 뭐 전에 다른 트위터 예시에서도 굳이 AWS 안 써도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 클라우드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데 꼭 AWS를 써야 된다. 막 그렇게 꿍시렁대더니 그래서 회사에 AWS를 다 도입을 해 놓더니 갑자기 AWS 컨설턴트로 이직해 버리더라.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클라우드 아무도 모른다. 약간 요런 상황도 아. 봤던 것 같고. 그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네요. 판만 네. 뭐 잔뜩 굳이 벌여 바꿀 필요 놓고 예예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AWS를 사용했던 경험을 충분히 잘 쌓았으니까 그 관련된 회사로 잘 이직을 한 셈인 거죠. 특히 이제 글로벌 음. 회사로 이직한 거니까. 음. 이게 개인의 차원하고 회사의 입장은 다른 거니까 뭐 이익이 상충할 음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요즘에 개발자분들은 되게 이직을 좀 많이 하시는 편 아닌가요? 몸값을 올려가면서 움직여 다니는 게 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오히려 '한 조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약간 너무 오래된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취급받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금 두 개가 약간 그런 밸런스 상충하는. 혹은 상황 어. 예 상충하는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음. 뭐
너무 오래 있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건 제가 볼 땐 회사가 잘못하고 있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옮기지 않으 면 그 연봉을 올릴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연봉을 제대로 협상을 제대로 해서 인상을 제대로 해 줬다면 굳이 옮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죠. 잡은 물고기한테는 돈을 더 먹이를 줄 이유가 없는 상태로 그동안 운영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러니깐 연봉 상승을 하고 있던 시기에서는 이직을 안 하면 멍청이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음. 만든 건 회사 탓인 거죠. 그렇죠. 그 시장을 만드는 건 주도하는 건 역시 기업일 테니까 그거에 그죠, 그죠. 맞춰서 종업원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맞아요. 음. 이렇게 개발자들 연봉 올리는 게 그래서 큰 빅테크 기업들에서 되게 이슈였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들도 그쵸. 안 그래도 사실 개발자들한테는 연봉이 짜다고 소문 나 있어요. 그래요? 어 예예.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또 다르네요. 내부의 입장하고는. 아니 물론 이제 그걸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선 다르겠죠. 근데 이제 고런 수준에서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 '어 어허. 내가 못 맞춰 줘?' 약간 이런 상태가 좀 있는 건 같게 하더라고요. 음. 그쵸. 그래서 또 그런 뭐 부분도 여기만 심각한 것 다가 같고. 아니라 인제 다른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죠, 그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갈 데가 없으면야 그런 고민도 안 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어 이리저리 깎아야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잘났다, 그건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은 제가 뭔가 협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알아서 좋은 조건으로 올라가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음음. 조절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음. 되게 그 부분이 이제 처음 하는 일이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걸 겪게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30대 중반, 초중반 정도가 가장 이제 몸값이 좋을 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실무진 한 실무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몸값도 좋고 이직하기 좋고 회사에서 좋아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저는 이제 슬슬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빨리 이제 더 그 상황에 맞는 저의 경험을 좀 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드는 중입니다. 박 박사가 하는 그런 고민을 훨씬 먼저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누구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아. 그쵸? 예. 오늘 나오신다 그러던데. 맞아요. 네. 오늘 게스트분이 나오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미리 다 하시고 지금 그니까요. 새로운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게스트를 모셔 볼까요, 그러면? 네.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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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네. 예. 아. 네. 지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를 공유해 주신 권병천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같은 얘기를 하고 끝나기만 했는데, 저희가 스케줄 조정을 좀 잘 해 갖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방송에 초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 소개해 주실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진행자분 네 님들과 같이 한 내용인데 그 행위자 기반 모형,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이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만든 두 개의 모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인사 채용 시스템에서 만든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하나는 또 뱅킹 시스템, 그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만든 시뮬레이션, 이거를 파이썬으로 만든 코드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실제 예제도 한번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행위자 기반 모형 혹은 시뮬레이션, 이게 두 개가 이제 각각, 그러니까 영어 한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 카테고리는 시뮬레이션이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네. 구현할 때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 전통적인 기법은 아. 아니죠. 행위자 기반 모형을 쓰진 않죠. 네. 그래요? 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 기반 모형이 아닌 경우도 많은 거군요. 그렇죠. 그게 원래 인제 지금도 스탠다드죠. 네. 음. 시뮬레이션의 방법론 중에 하나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뭔가요? 들어보고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뭐 "시뮬레이션 한번 해 봐. 네.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 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이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가상 세계죠. 그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에서 하나의 매트릭스가 되는 게 하는 시뮬레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인제 물류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예제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그 항만 물류. 시스템, 우리가 인제 뭐 어떤 이제 신항만을 만들 때 이 신항만의 용량을 인제 우리가 인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들어오는 물동량이라든지 인제 배 인제 선적의 크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경우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인제 수식으로 이게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한번 가상 항만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건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항만의 크기, 뭐 인제 처리할 수 있는 뭐 도크의 수, 이런 게 가장 적합한 게 얼마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어 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음. 어 그러니까 최저값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음. 뭐 이렇게도 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파트의 어떤 주차장 공간의 크기를 평가하려면 뭐 세대 수가 몇 세대가 있고 그중에 보통 가구 뭐 평균 가구 수가 뭐 1 명이야 2 명이야 3 명이야 5 명이야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게 각각의 세대의 비율이 있고 거기에 차가 뭐 1 대인지 2 대인지 아니면 그쪽에 가족에서 차가 얼마나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넣으면 지금 이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이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 약간 요런 걸 해볼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인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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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인제 정형화된, 이게 인제 이게 제 반대 개념을 쓰려고 하는 게, 반대 개념인 게 다이나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아파트 음. 주차장의 사례는 되게 정형화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제 아. 다이나믹한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시장이죠. 우리가 인제 아. 가상의 주식 시장을 보고 싶은데, 이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을 예측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구현해 보고 싶은데, 이게 나타나는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시뮬레이션이. 그럼 일단은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직접 실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직접 실험해 아. 보려면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하니까, 이거를 인제 아. 가장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제 컴퓨팅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인제 이런 인제 전통적인 시뮬레이션들이 인제 산업공학에서 주로 인제 배우거든요. 이 산업공학의 인제 매우 중요한 토픽 중에 음. 하나인데, 인제 이게 인제 최적화와 관련이 되면서 인제 시뮬레이션이 사용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인제 한 10 년, 한 15년 전부터 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제 인제 네네. 예, 인제 소셜 네트워크 뭐 인제 뭐 애널리시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과목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과목들이 보면은 인제 우 인간 사회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제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 인제 일반적인 모형과 행위자 기반 모형이 인제 특별하게 갈리는 거죠. 인제 보면은 이전 모형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인간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스탠다드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성질로 인제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하는 그걸 노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인제 그 노드를 이렇게 사람 노드를 만들어 놓고 연결이 되는 인제 엣지들을 인제 노드들 간의 엣지를 쫙 만들어 놓고, 인제 거기서 어떻게 인제 뭐 전파가 되고 소문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제 가장 소문을 이제 잘 내는 사람을 찾거나 뭐 인제 그런 게 인제 네트워크 분석인데, 근데 인제 여기서 인제 좀 그런 거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 단일하게, 그러니까 단일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다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데 왜 이 사람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순간 실제 현상을 인제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행위자 기반 모형 같은 경우는 인제 사람, 그걸 인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 에이전트들의 속성을 다 다르게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되게 활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뭐 인제 여러 가지 사람의 성격을 다 정의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공간 안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인제 가장 인제 음. 기본적인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이런 거네요. 왜 옛날에 하던 게임 같은 거 보면 요즘에도 많이 하나요? 뭐 롤러코스터 타이쿤 뭐 이런 게임 보면 이렇게 놀이기구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이 도로 예를 들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똑같은 속도로 걸어갈 거라고 전제하고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놀이공원이. 근데 실제로는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애기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 건 이제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좀 되게 단조롭다는, 실제와는 좀 다르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제 사람 각각의 특성에 개성을 부여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것까지를 변수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심즈네, 맞습니다. 어. 심즈. 심즈. 롤러코스터나 심시티가 아니라 심즈인 거지. 개별 행위자의 개성까지 반영된 상태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되니까. 어. 그래, 아니 근데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게임이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 게임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마린을 뽑았다 그러면 마린은 다 똑같은 속도로만 뛰어가잖아. 실제로는 실제로는 마린마다 다 뛰는 속도, 몸무게, 키 다 다를 텐데 그런 게 인제 배제되어 있는, 그래서 좀 단순한 느낌을 받는 건데 그것까지 고려한 그런 게임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제 잠깐 게임에서 실제로 인제 현실 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인제 부동산 시장, 주택 매매 시장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틀리고 연수입도 음. 틀리고 그 사람이 가진 인제 보유 부동산 수도 틀리고 뭐 인제 가족 수라든지 다 틀린 인제 그 가구 수를 인제 가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쭉 뿌려 놓고 그거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산이 많고 이제 보유 현금이 많아도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각각의 성격을 다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 놓고 시장이 음. 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갑자기 막 지금처럼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구하기 쉬워진다든지 했을 때 이 사람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제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제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형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제 군중 효과를 그러니까 군중 심리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좀 귀가 얇아 가지고 다른 사람 말에 막 잘 현혹되는 사람들. 그러면은 주변에서 막 집을 사면 '어 나도 사야 되나.'라는 것까지 다 인제 비헤이비어를 정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오. 시장이 움직였을 때 주변에서 집을 사면 이 사람도 집을 같이 사고 했을 때 이게 인제 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인제 그 주식 그 부동산 가격이 변화를 하는지를 예측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듣기만 시 해도 룰, 비헤이비어 설정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변수는 거의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미리 세팅을 해야만 이게 가능할 텐데. 아니 그죠? 그니까 지금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지금 요런 거까지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요 현상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라고 설득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룰까지 다 챙겨서 했기 때문에 요거 볼 수 있었어." 같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러니까 너무 우선은 힘들지 뭐가 않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이게 정말 인제 가장 인제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걸 인제 저희 회사에서 그 인사 채용 시스템 관련 시뮬레이터를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 공격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 일단은 인제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제 저희 인제 그 비즈니스 파트너랑 같이 작업을 했고 인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제 그 채용과 관련됐을 때 인제 뭐 관련됐을 때 관련된 인제 변수들을 쭉 정의를 해 주죠. 그거는 인제 도메인 아. 전문가의 영역이고 근데 인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채용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여성의 어떤 특급직 인제 어떤 특정 직책의 인제 여성의 채용률 인제 어떤 실제적인 값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 있던 데이터를 다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parameter calib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제 예전의 값에서 이 변수의 이 선언된 변수에 들어갈 값들을 어 찾아야 돼요. 아. 실제와 유사한 X 아. 값들을 만들어서 넣어 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인제 주식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백트래킹이 돼야 되죠. 백트래킹이 돼 가지고 백트래킹에 대한 음. 인제 그 calibration 된 이제 최저값을 이 변수에 정의를 해 주는 건데 아.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면은 공격을 받을 요소가 되게 적어요. 아. 과거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잘 동작하더라까지 검증이 되는 거군요. 그쵸. 과거 데이터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채용률의 변수는 이 정도였어. 0.3% 였어.
라는 걸 이건 음. 과거 데이터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제 한 최근 10년 동안의 채용률이 0.3% 였는데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인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난수를 뽑아서 넣는 게 아니고 그죠? 안 되죠. 아 실제를 그러면은 반영한 아니 그러면 뭐 시뮬레이션이 무한정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럴 수 없고 실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뽑아서 X로 넣어 주고 그 결과물을 살펴보게 된다. 그럼 그렇죠.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있다는 게 전제네요. 음.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서 인제 그 행위자 기반 모형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제 1960 년대에 그 토마스 셸링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인제 이 논문으로 인제 이 분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이제 인종 분리 오. 모형이라고 이거를 인제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인제 그 인종 분리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너는 인종 차별주의자.' 라고 얘를 인제 근데 누군가가 "너는 인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을 하려면 정말 인종을 차별해야 되잖아요. 뭐 인제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백인이 있는데 그 백인 인제 집 주변으로 흑인들이 한 명씩 이사 와요. 계속. 한 가구씩, 네. 한 가구씩.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제 내 주변 이웃이 이제 10 가구가 있는데 박 박사님이나 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인제 내 주변에 갑자기 다른 인종이 계속 이사를 오는데 어 언제까지 불편함을 안 느끼실까요? 몇 가구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왜 나와 다른 인종이 얼마나 되면 네. 불편함을 느끼게 되느냐 그 역치가 어느 네. 정도 될 거냐. 네. 저는 불편 느끼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느끼지 않아요. 아 진짜요? 저는 아 이게 이렇게 저는 인식도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인종이 왔다는 네. 사실을. 오히려 신날 것 같은데. 아 여러 진짜요? 인종의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너무 신날 것 같은데. 박 박사 우리 도와드립시다. 네네네. 도와드립시다. 근데 인제 10 가구라고 하면 네. 저면 아마 한 2 가구? 반? 2 가구, 2 가구 정도일 것 같아요. 인제 두 그렇게 가구. 돼 어. 여기서 인제 그 토마스 셸링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제 2 가구 인제 예를 들어 3 가구가 이사를 왔다. 난 2 가구만 있으면 2 가구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네. 3 가구가 이사를 왔다. 그러니까 주변에 30%의 이웃이 다른 인종이다라고 하면 나는 불편해서 다른 이웃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면 저는 인종차별주의자인가요? 아닌가요? 아. 그걸 뭘 어. 근거로 결정할 거냐,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인 그러니까 거군요. 인제 1960 년대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게 있었죠. 계속 그 인종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은 백인만 살고 이 지역은 아. 흑인만 살아요. 근데 이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음.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은 백인만 살고 있고 어떤 지역은 흑인만 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인제 어.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행위자 기반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이웃의 20%가 넘으면 나는 불편해서 이사를 가. 어떤 사람은 50% 까지는 괜찮아. 어떤 사람은 뭐 박 박사님, 김 사장님처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돼도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흑인과 백인이 분리돼 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종 분리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밝혔죠. 그게 그 논문의 결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인제 분리가 될 우리가 수밖에 이렇게 없다. 네 그렇죠. 인종차별주의자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어도. 그렇죠. 왜죠? 그 논문을 왜? 보면 당연할 알겠으나? 것 같은데. 왜? 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아까 말한 게 힌트인 것 같아요. 불편함을 느끼는 역치가 무엇인가일 것 같은데 뭐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그 논문에서 가정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아. 난 진짜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나와 다른 인종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는 거죠. 뭐 아. 옛날에 미국처럼 뭐 적극적인 버스도 같이 행위를 못 하는 타고 건지. 그쵸. 화장실도 같이 네네. 못 쓰고 뭐 인제 그런 건 인제 명확하게 인종차별이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게 인종차별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음. 했을 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분리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제 이걸 그럼 시뮬레이션을 뭐 통해서 보시죠. 그런 네. 식이겠군요. 10명 중에 몇 명 이상이 불편함을 느끼면
몇 해가 지나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거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추정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럼 여기서 그 '불편감을 느낀다.'라는 것이 변수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 오 재밌네요. 네. 음. 그 인제 또 한 가지 음. 더 이제 이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되게 유명한 것이 인제 이건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용어로 하면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그 인제 민중봉기 인제 해 가지고 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가 촛불혁명도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인제 인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봉기를 하는지 어. 이걸 이거를 예측할 수 인제 있다고요? 아니 예측까지는 못해도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나중에 이게 다 이제 제가 이거 화면을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으면은 인제 정부 쪽에서는 인제 이것도 인제 그 앱스타인이라고 되게 유명한 관계학자가 만든 모형인데 일정 수준이 도달하면 사람들이 봉기를 할 거야. 그렇지만 그 일정 수준에 우리가 경찰을 훨씬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인제 정부에 대한 인제 그 민주화를 쪼금 더 넓히면 이 봉기가 나타나는 일정 수준을 계속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제 봉기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경찰력을 아. 크게 늘리든가 아니면은 정부의 민주화 수준을 좀 더 높이든가 하면은 봉기가 일어날 수 음. 있는 수준이 어느 순간 이제 그 원래 티핑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뭐 60%에 도달하면 사람들의 화난 수준이 60%에 도달하면 다들 인제 봉기를 일으키지만 60%에 도달해도 봉기를 안 일으키려면은 경찰으로 억압을 하든가 아니면 민주화를 좀 더 하든가라는 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혔죠.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은 현상을 모사한 거고 거기에 맞습니다. 개입하는 방법까지 구현을 한다는 거네요? 어떻게 개입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까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다 지금 인제 되게 우와. 대표적인 거라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고 지금 박 박사님이 공유한 논문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무섭네요. 이게 가능하다면 좋은 쪽으로 쓰이면 되게 좋은 거고 그죠? 사회 그렇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이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이론인 거죠? 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연구소가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복잡계 학회라고 많은 교수님들이 아. 모여서 인제 이걸 인제 사실 인제 이게 자연과학에서 나온 예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인제 뭐 인제 개미가 인제 움직이는 거를 이것도 다 행위자 뭐 여러 가지 인제 자연과학에서도 나온 모형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사회과학 쪽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교수님들이 인제 만들어서 하는 복잡계 학회라고 이게 인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라고 해서 관련된 모든 유명한 저명한 교수님들이 인제 여기서 인제 연구를 진행하시는 되게 인제 어 매우 널리 알려진 네 아. 이론입니다. 네. 산업공학 쪽에서 널리 알려진 이론인 아니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물리학에서 아 자연과학에서 시작이 물리학에서. 됐고 그다음에 이걸 사회과학에서도 받아들여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네. 음 그렇군요. 그럼 네. 이거를 병천님은 언제 이 모델을 익히시고 활용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인제 박사할 때 인제 그 사회 연결망 분석을 배우면서 그때 인제 이런 인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았고 그다음에 인제 그때 한 교수님이 복잡계 학회 소속 교수님이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운이 아. 좋게도 인제 인제 이 행위자 기반 모형을 배우면서 그때 인제 논문으로 쓰게 됐죠. 음. 그래서 제가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 매매 시장을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거를 인제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딱 박 박사님이랑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공격을 그런 받았죠. 네. 이게 네. 인제 파라미터가 네가 만든 행위자에 대한 행위가 다 구현이 됐느냐. 그다음에 어. 이제 그 파라미터의 값이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됐느냐. 인제 여기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실제를 얼마나 반영한 시뮬레이션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사람의 그렇죠.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네트워크 어널리시스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행위자 기반 모형하고? 그래서 인제 그 우리가 인제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인제 이슈가 인제 인제 많은 사례가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 네. 트위터 인제를 분석할 때 초창기죠. 인제 인터넷에. 이제 내가 인제 내 트위터 계정이 있으면 내가 인제 연결된 인제 그 다른 계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내가 트윗을 했을 때 이게 인제 전파되는 속도 그다음에 이 내 트위터 네트워크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한테 소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게 퍼지는가 아. 라는 거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이랬을 때 보면은 인제 이 트위터에 대해서 그 가장 중요한 노드를 찾고 뭐 그다음에 인제 이런 그다음에 인제 그 어떤 네트워크에 있을 때 인제 그 네트워크의 밀집도는 얼마고 그다음에 연결 개수는 얼마고 이런 거가 인제 네트워크 분석인데 거기서 노드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일한 노드들만 인제 적용하니까 이 노드의 특성을 좀 바꿔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인제 들면서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이걸 아. 구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제 구현을 하기 시작했죠.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지? 복잡계랑 틱핀 포인트라는 단어를 들을 거라고 상상도 사실 못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게. 되게 관심 있게 봤던 주제거든요. 아 네. 아. 여러분 지금 박 박사는 책을 2권 손에 들고 있습니다. 네. 아 책 가지러 갔던 거구나. 갑자기 박 박사가 예. 사라져서. 아니 복잡계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저도 처음에 뭐 때문에 봤었었냐면 이런 제가 EBS를 좋아해요. 근데 EBS에 되게 복잡계라는 학문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때 한번 확 꽂혀 갖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아까 말한 티핑 포인트라는 게 결국에는 변곡점이랑 비슷한 느낌처럼 단어가 쓰이는데 저는 변곡점에 꽂혀 있을 때라서 '이걸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 갖고 되게 음. 열심히 찾아보다가 '아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멀어져 있었는데 야 이거 오랜만에 다시 듣네요. 맞습니다. 그게 인제 복잡계 이론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저도 너무 어렵고 거기서 인제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이게 이제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해서 복잡계를 단순하게나마 구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인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정말 좀 더 체감할 수 있더라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뭐 예를 그런 것도 있는 들면 네. 음. 개미들의 뭐 움직임을 너무 많은 요소가 결정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인제 변수로 만들어 놓고 개미들의 개성을 변수로 잡아 놓고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요런 모양으로 모여 있더라. 뭐 이런 걸 인제 연구해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게 뭐 인제 이게 복잡계 쪽에서는 이걸 또 뭐 자기 조직화라는 용어로 인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개미들이 길을 어떻게 찾는지를 인제 그 단순한 규칙을 이용해서 그걸 시간의 흐름을 쭉 흘려 보면은 가장 최적화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서 인제 개미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하는 자연과학 쪽에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음. 음. 활용 가치가 되게 높은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게 인제 이제 특히나 인제 요즘처럼 복잡한 사회 현상을 분석할 하는 툴의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인제 이게 경제학 쪽에서 또 인제 크게 이슈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2007 년도였죠. 그게 한 15년 전에 미국의 인제 그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그때 인제 가장 유명하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인제 영국의 인제 가장 유명한 경제학들이 모인 자리에 가 가지고 "왜 경제학자들은 이걸 예측하지 못했습니까?"라는 인제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인제 음. 음. 그때 인제 그 2007 년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쓰여왔던 경제 모형 이제 경제 분석 모형의 인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인제 어 어 논의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해서 다시 그 금융 경제의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때 되게 큰 화두가 됐어서 그때부터 인제 지금까지도 쭉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제 그 경제 모형에서 인제 뭐 그 주체 저도 까먹었네요. 이제 인제 시장에 주체가 있잖아요. 인제 그걸 예. 그 경제 모형에서 정부 맞아요. 그다음에 뭐더라? 기업 그다음에 뭐 개인인가요? 뭐 그런 개인이 식이었는데. 뭐 소비자 뭐 인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예. 그 기업 뭐 정부 인제 소비자가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다 동일한 어떤 데에서 외부에서 음. 반응이 왔을 때 다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인제 하는 가정하에서 그 경제 모형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사람들마다 음. 다 다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갖고 이거를 설계를 했었죠. 여기 찾아보니까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예예. 근데 그런 거를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호모지니어스하게 가정을 하고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 이게 인제 그러네요. 복잡해지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한 수식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거에 대한 가정에서 또 완화해서 인제 다이나믹스까지 인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바뀐다.'라고까지 가정을 변해간다. 하면 이거는 도저히 수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대안은 시뮬레이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음. 맞네요. 시뮬레이션을 그전의 경제는 수식구로 설명하기가 목표였었던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 저도 아니 그렇게 근데 비슷한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네네. 제가 이제 기계과였으니까 유체역학이나 다른 이제 고체, 역학 쪽도 어 뭐지? 요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을 찾기가 앞단의 고전 연구 단계였다면 그 이후로는 시뮬레이션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로 변화했었는데 약간 '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지금 먼저 드네요. 네. 네.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쥐처럼 생각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럼 이제 쥐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걸로는 제대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심리학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되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신기하네. 컴퓨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된 네. 거지. 아 그치. 그렇죠. 옛날에는 움책에다가 그러네. 손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엄두가 안 났던 일인데 지금은 가능해진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과 R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 관심 갖고 봐 봐야겠네요. 저도 그냥 재밌네. 뭔지라는 단어만 알고 있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공부해 보면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음. 드는데요. 그리고 되게 우리랑 삶이랑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인종분리 문제만 해도 그렇고 뭐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어떤 집단적인 그런 차별 행위가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로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모델 베이스로 해석을 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렇죠.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따로 있었던 건지 이런 걸 좀 알아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냥 그렇죠. 말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음. 우선 시뮬레이션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제 그다음 스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현재에 있는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제 만들어내야 될 변수 리스트라든지 변수에 들어갈 최저값을 찾는 것도 되게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또 엄청 잘 됐으면 사실 부동산 집값 추정 이런 것들 다 진작에 해결됐을 것 같은 문제인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깐 잘 안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제 이게 보면은 그 보면은 주류의 학문은 아니에요. 이게 인제 언제나 인제 여기서 부딪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주택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인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학회에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인제 박사과정 학생이고 뭔가 실적이 필요한데 좋은 논문에 인제 좋은 인제 저널에 인제 인제 논문을 만들고 싶으면 이거를 이미 이론을 알고 있는 인제 이 이론을 모르는 교수님들한테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이게 인제 불이익이 아. 많죠. 그래서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나 학위 이게 인제 논문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인제 아마도 인제 경제학 하시는 분 저도 자세는 모르지만 이제 베이지안 학파 인제 이런 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인제 약간은 음음음. 인제 비주류의 네 비주류에 있는 인제 접근법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도가 많이 안 됐다.'라고 저는 또 생각은 합니다. 음. 이게 비주류로 계속 비주류인가요? 그러니깐 주류로 넘어갈 만한 어떤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이론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그니까. 인제 사회과학에서는 그래도 사회과학은 쪼끔 더 이게 용인되는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인제 잘못된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인제 물론 인제 경제학도 음. 사회과학이긴 하지만 근데 인제 경제학 쪽에서 보면은 이게 2007 년도에 그때 그 금융위기 났을 때 되게 상당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때 아마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여러 인제 막 보면은 인제 그러한 막 페이퍼들에서도 보면 이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을 되게 많이 다뤘어요. 심지어 이코노미스트에서까지. 그래서 인제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은 제가 경제학 저는 인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서 직접적으로 논문을 쓸 수는 없지만 이제 논문 올라온 리스트를 보면은 이 행위자 기반 이용해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적어요. 이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음음음. 약간 이거를 인정해 버리면 기존에 그 세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던 그런 모델들을
좀 부정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가정 안 하고 너네 연구했잖아." 라는 걸 수용해야만 하는 거지. 그러면 전통적인 모형을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겠죠. 음.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럴 수 그런 있죠.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너무 많은 학자들이 되게 단순한 선형 하나로 경제 상황을 설명하려고도 시도해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학자들이 여전히 있고 되게 단순하게 뭐 깔끔하긴 하지만 실제는 안 맞는 그런 이론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깡그리 다 무시하게 되는 그런 반골 같은 그런 모델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음. 네. 저는 그냥 단지 어려워서인 것 같아요. 아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쓰기가 어려워서? 쓰기가 어려워서. 쓰기가 그러니까 어려워서. 예, 쓰기가 어려운데 비해 너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이게 나중에 뭐 2부에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코딩을 몰라도 자기만의 행위자 기반 이제 자기만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코딩을 안 하고요? 네. 그래요? 네. 아 이걸 도와주는 어. 쉬운 툴들이 있는 거군요. 있죠. 네. 있어요. 이거 한 20년 아. 전부터 개발이 돼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물론 그런 게 있죠. 인제 내가 코딩을 못한 예를 들어서 난 경제학자고 사회학자라서 "코딩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 툴을 쓸 수는 있는데 이 툴이 제공하는 성능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형을 못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형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다양한 환경 인제 좀 조건들을 반영하고 싶은데 툴이 지원을 못하면 근데 인제 요즘에는 인제 또 인제 이 그 완전히 파이썬 제가 R은 잘 모르겠는데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완전히 내가 죄송합니다. R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파이썬 죄송할 일은 이용해서 아닙니다. 네. 모르실 수도 있죠 뭘. 네. 예 그래서 내가 코딩을 잘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음. 만든 게 인적 자원 전망 시뮬레이션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툴들을 쓰면은 기본적인 모형은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코딩 네. 몰라도. 그러니까 네. 네. 난이도상으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죠. 네. 음. 음. 근데 이게 그 전통적인 네. 모형하고 행위자 기반 모형의 관계가 아까 말씀하셨던 통계학에서 빈도주의자하고 베이지안들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만큼 이런 관계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도 그렇진 않은 베이지안 거죠? 베이지안 수준까지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그 정도조차도 정도도 안 안 된다고. 된다고요? 네. 네. 그래요? 네. 하긴 뭐 베이지안이 먼저 시작된 거기도 하니까. 그 정도로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지도 않았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다들 잘 아쉽네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 어 그렇군요. 뭐 네 병천님의 작업물을 계기로 인제 널리 퍼져 나가지 않을까. 우리 방송을 듣는 이 청취자분들이 아셨으니까 인제 곧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 주제로 그 팔콘에 냈는데 안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헐 아 정말요? 아 그래요? 왜? 뭐예요? 이유가 그래서 뭡니까? 뭐 인제 어렵다?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유롭게 발표해도 되겠구나. 파이썬 잘 내용을 여기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네. 아니 그 혹시 사유는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그냥 그냥 안 된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잘은 그랬을 것 아 같아요. 모르겠지만. 네. 예. 그렇군요. 아니 음. 너무 그 뭐랄까 학술적인 주제인가? 학계에 가까운 작업물이라고 예.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파이콘이 그런 음음. 성격은 아니니까 약간 그렇죠. 개발자향의 성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렇군요. R 컨퍼런스에 오시면 충분히 발표하셨을 텐데. 그쵸. 조금 더 학계스럽지. 예. 예. R 경제학 컨퍼런스는 전공하신 좀 더 분들 발표 많이 학계스러워. 하시거든요. 제가 근데 다 맞아, 코딩을 다 맞아. 파이썬으로 해 놔 가지고 R 컨퍼런스에 가면은 아. 네. 아니에요. 이게 그 레티큘레이트 써 가지고 네. 어떻게 안 될까? 이건 R로 한 거다 이렇게 무려 가지고. 네. 뭐 찾아보니까 아래도 패키지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그냥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고만 검색해도 사실 관련된 논문이 좀 있기는 하네요.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주류 논문의 트렌드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아마 예. 그쪽이 다른 레퍼런스가 좀 괜찮은 실적?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어떤 논문 하나가 슈퍼스타 같은 게 하나쯤 나타나면 그 논문 하나 때문에 대박 나서 갑자기 청와대 들어갔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어나면
그러면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그래도 아예 뭐라 그래야 될까? 저기 어디 밑에 있어 갖고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는 정도는 맞는 것 같고. 저도 지금 듣고서는 관심이 가져졌으니깐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다시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 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HR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했던 파이썬 코드인 콜랩 쪽은 같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코드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1 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소감 먼저 얘기 듣고 그다음에 2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혹시 소감 어떠신가요? 행위자 네. 기반 모형을 들었던 소감. 네. 네네.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저는 그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심리학에서도 사회 아. 심리학에서 이제 집단의 행위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실험 설계 기반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근데 인제 그런 시뮬레이션 베이스 연구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 게 있다더라. 그리고 인제 그 전공 교과서에도 보면은 한 줄 정도로 "이런 연구도 있었다." 정도로만 소개가 되고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근거해서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병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왜 활용해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아마 인제 2 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테니까 네 더욱더 흥미있게 제가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어 행위자 기반 모형 소개를 해 주신 권병천 님 오늘 1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소감, 소개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인제 한참 공부할 때는 거의 인제 10 년이 넘은 얘기라 제가 말하는 것들이 약간은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인제 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사회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려서 너무 좋았고, 이거를 인제 2 부에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소감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 보면 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복잡계랑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저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였고 이게 모르겠어요. 관심을 안 가지기가 더 힘든 키워드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산사태 추정 같은 거였거든요. 얼마나 그 산사태가 결국에 발생하기 위해서 나오는 맨 한 톨의 음. 모래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는 되게 여러 가지로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겪은 것 중에는 이제 음. 광우병이라든지 촛불 집회라든지 같은 정말 거대하게 집회를 하게 된 케이스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같은 걸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분명히. 근데 그런 걸 파악하는데 기존의 다른 방법들은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고 뭐 물론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데 있어서는 동의가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코드를 좀 보고 결과물을 좀 보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쓸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만 해도 이제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추정 이 어. 같은 것도 결국엔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전력량 예측, 전력 수요량 예측 같이 저희가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문제가 다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거기다가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공무원 수 늘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노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이제 인구 비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회과학에서 이거 안 하면 연구 안 하는 직무유기 수준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다음 시간에 같이 요거 코드 좀 살펴보시면 오히려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예시를 준비해 오신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저도 코드를 봤는데 '정말 이 정도면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조금 더 기대되는 오늘 1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까지 소감 마무리한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1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실제 저희 행위자 기반 모형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사례를 같이 보면서 또 질문 여러 가지 하고 결과물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